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온라인 세미나 데이터 분석 과정 전처리 중요성을 발표하게 된 오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목차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디지털 시대와 이에 따른 데이터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후로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 분석 단계별로 이렇게 훑어볼 겁니다. 다시 이제 전처리 단계에 돌아가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디지털 시대와 데이터 활용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DNA와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AI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DNA와 기업들인데요.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 인프라, 데이터 등 디지털 투입을 주요한 요소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제 디지털 경제 체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 중심의 비대면 사회를 촉진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효율성을 위한 도구적 차원이 아닌 삶의 주류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비로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의 이제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이제 전략적 디지털 기술 활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각 기업들은 기업의 사고방식을 이제 제품 중심적에서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면서 또 가속화가 되고 있는 요인으로 그 연결성이죠. 연결성과 데이터 수집이 있습니다. 또한 DNA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이제 줄여서 DNA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DNA를 활용한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존의 우리 자원과 자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변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또 금융과 에너지 등 산업에서는 머신러닝 등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거나 중요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기존에 발생하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다방면으로 기업 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활용하는 것이 꼭 성공으로 직결되는 공식은 아닌데요. IDC 2019년 조사 따르면은 AI 도입 기업 중에 약 92% 정도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이처럼 좀 92%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따른 디지털 전환으로 시대적 흐름뿐만 아니라 데이터 양이 증가해서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론들의 등장으로 기업들은 최근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이제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정형, 비정형 데이터, 빅데이터에서 이제 반복적인 패턴을 파악해서 의사결정하기 위한 필요성이 이제 많이 증가했습니다. AI 시장은 특히 2025년까지 연평균 한 38.4% 정도 성장을 하면서 약 203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지만 국내 기업 13,000개 기업 중에 409개 정도의 기업만이 AI를 현재 도입했다고 기업 활동 조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1년, 작년이죠. 국내 152개 기업을 대상으로 AI 수요, 공급기업 설문을 조사했는데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기술 도입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이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제 AI 머신러닝 데이터 의존성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데이터 의존성은 아마 AI 머신러닝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변동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유입시키고 이 모델을 또 고도화가 필요한데 사실 학습 환경하고 또 다른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유입되었을 때 이 우리가 훈련한 모델이 실제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모델 개발과 운영에 있어 학습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이 원인에 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세부적인 장애물에는 뭐 내부 역량, AI 기술의 미성수,
뭐 데이터 의존성, 불확실성 이 네 가지 정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또 장애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의존성,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도메인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전처리, 모델링, 모델 검증 등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AI 및 머신러닝 활용은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이 좀 많이 힘들게 느끼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범용화 일환으로 데이터옵스나 MLOps 같은 플랫폼이 또 등장하게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진입 장벽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데이터옵스는 이제 데브옵스의 확장적인 개념이고 전략적 데이터 관리 실행 방안을 얘기합니다. MLOps는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모델 개발, 운영 단계 관리 실행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면서 머신러닝 접근을 조금 더 쉽게 해주는데 더불어서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관리 기능도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이제 AI랑 머신러닝 개발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모델 자체에 대한 집중보다 오히려 이 모델 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메인 지식이나 아니면 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이해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이 이후로도 좀 점차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인재 확보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T 업계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물론 이제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업체별로, 업종별로 보면은 뭐 가지각색으로 구인 사유가 많겠지만 특히나 최근 이제 2020년부터죠. 코로나19 이후로 IT 업계의 구인난은 뭐 비단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취업 시장에서 인력 공급이라는 거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가파른 곡선을 띠면서 늘어날 수가 없다는 점이 뭐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고요. 게다가 요즘에 뭐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또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인난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예측은 좀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실 우리 사람은 인적 자원이라는 자원 요소로 분류돼서 관리가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인적 자원 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큰 과제입니다. 뭐 어쨌든 기업들은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신규 비즈니스 확장 등을 사유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은 2022년 이제 올해죠. 올해까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뭐 초급부터 중급, 고급 뭐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비대칭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개를 보시면 거의 중급하고 고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중급 이상의 이제 그 기술 인력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직이나 퇴사 등의 뭐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제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 현실과 괴리감이 거의 없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IT 업계로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면은 뭐 이직 예정자, 아니면 뭐 취업 예정자, 대학 졸업 예정자 등의 분들께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서 다른 내용 같이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관해서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데이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두 개를 이제 살짝 비교하는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데이터 워낙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이제 인간이나 컴퓨터를 비롯한 자동 우리 그 기계들 있잖아요. 거기서 행해진 통신과 해서 처리로 형식화된 사실과 개념, 명령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사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슨 분석을 할 수 있고, 뭐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를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직접 이제 현실을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해왔습니다. 과거에 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또 우리가 기반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얘기 말고도 여러분들이 문헌정보관리나 뭐 정보 시스템, 아니면 지식관리 영역 등에서 흔히 인용되는 그 DIKW 피라미드,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요. 그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제 뭐 데이터부터 지혜까지 이어지는 얘기 한번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맨 아래층에는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뭐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뭐 값, 수치, 문자 등의 이제 가공되지 않은 원본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 한 단계 위로는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한 것과 그 필요로 인해서 이제 정제와 가공이 들어간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는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일반화하고 체계화해서 즉시 적용이 되고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그리고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해서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식에 유연성을 더하고 뭐 여러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고 맥락이나 맞게 해서 규칙을 적용하고 이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우리는 지혜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죠? 그 피라미드 모양 해가지고 네 가지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데이터부터 이제 지혜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수준을 올릴 수 있으면은 분명히 어느 도메인에서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림을 보시면은 IT 용어사전에서 또 다양하게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작성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 간략하게 알고서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인데요.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그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면서 여러분들 어차피 다 취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각 기업은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이제 이런 축적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한 분석이 이제 지금 현재는 가능한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의 마케터들 말고 이런 분석을 위해서 분석 코드도 작성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융합 인재가 필요한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최근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이 마케팅 영역에 기술 계통 인력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이 아니라서 기존 경력자 중에서 대체자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정의를 한번 해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서 대량의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십 테라바이트나 아니면 뭐 페타바이트 수준까지 정형 그리고 심지어는 DB 형태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뭐 등등등 이런 집합까지 포함한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거의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시각화 내용까지 거의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업체나 기관에서 소개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위키백과에서 쓴 빅데이터의 정의가 있고 보시면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 이르며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아래는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 해가지고 볼륨과 다양성, 속도에 대해서 정의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빅데이터는 셈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기계 센서에서 흘러나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한다. 그리고 역시 오라클에서 마찬가지로 볼륨과 벨로시티, 브라이어티 등을 얘기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도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잡하고 용량이 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특징은 간략하게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규모의 증가, 다양성, 처리 속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3B 얘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가지 추가해서 가치, 진실성 추가해서 5B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효성하고 휘발성 추가해서 7B까지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씩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자면은 볼륨은 규모의 증가입니다. 먼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IT 서비스가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했고 이 또 데이터 집합의 사이즈가 뭐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개념에 맞춰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이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관리를 하고 처리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수용 한계를 이제 거의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는 도구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이 규모의 증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성인데요. 뭐, 센서나 기계에서 발생하는 로그,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데이터의 로그, SNS, 뭐 어디 위치, 구매 정보, IoT 데이터 등 뭐 데이터 종류가 많이 증가한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정형적으로 수집했던 뭐 주소나 이름, 나이 등 뿐만 아니라 고정 필드에 저장되는 거죠. 이 외에 뭐 텍스트, 멀티미디어 등에서 아까 나오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뭐 이거 말고도 뭐 오디오, 비디오, 성품병 뭐 등등등 많은 것이 이제 생겼다라는 게 다양성의 내용이고요. 처리 속도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의 양과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뭐 사물 그리고 스트리밍 정보, 이 실시간성의 그 특징을 가진 정보가 많이 증가했고 데이터의 생성, 그리고 데이터 이제 이동 속도의 증가, 뭐 대규모 데이터의 빠른 처리 및 분석 속도를 이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을 관측하거나 뭐 실시간으로 뭐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차라리 그 데이터 속도 대신에 택배나 배송하는 그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하드웨어를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에 보내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두 가지 더 추가하면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 이 사이즈가 되게 커진 이 빅데이터 내부 안에 함축된 가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DBMS,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으로는 원활하게 작업하기 힘든 상황인데 특히 이 데이터가 커짐에 따라 우리가 유출될 수 있는 그 가치가 기존 데이터보다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성인데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얘기하는데 특히 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제 유효성인데요. 데이터 자체의 유효성이 높지 않다면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이 자체로는 쓸모가 없는 더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효성도 빅데이터 특징으로 확인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휘발성인데요.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 저장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리 데이터가 많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몇 년이 지나면 의미가 없거나 가진 데이터의 양이 자원에 비해서도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저장하는 것조차 힘들면은 사실 이 빅데이터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데이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휘발성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비교한 표인데요. 큰 차이가 먼저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특징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데이터 관리 기간, 그 데이터를 보시면 수집에 뭐 관리 기간이 있고 표본에는 모집단 내 표본 집단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보시면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도 우리가 더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데이터 표본을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에서는 기본 정보 파악이 가능하지만 빅데이터에서는 이 표본의 정보조차 파악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형식에는 구조화, 정형화, 고정적인 데이터, 객관화가 거의 데이터의 특징이고 이를 이제 이어서 상반되게 비구조화, 비정형화, 뭐 역동성, 상호 우전성, 관련성이 있는 것이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분류가 가능하냐 못하냐의 얘기도 있고 밑에 보면 이제 계량적 오형 기반의 전통적인 분석 기법이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는 기계학습, 통계적 분석, 데이터 시각화, 자연어 처리, 텍스트 분석 등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뭐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계점을 보면은 뭐 기존의 데이터는 제한된 표본, 자료 수집 비용 등이 있고
빅데이터 보시면은 이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에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이 많은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뭐 국가나 공공정보 포털에서 나오면은 국가나 조직의 보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보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다룰 수 있냐 없냐로도 벌써 이미 격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빅데이터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인데요. 뭐 작성은 데이터 과학자로 했지만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용어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무래도 뭐 저한테 사전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데이터 엔지니어, 뭐 분석가, 아니면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를 제 생각에는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다가 아니라 회사나 업체 아니면은 뭐 어디 영역별로 지칭하는 용어와 상이하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입을 세 가지 나누면은 비즈니스 기반의 데이터 과학자, 통계학 영역 기반, 엔지니어링 영역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영역을 그 토대로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영역 기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최근 트렌드가 아니고 이전부터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즉 사람들이 마케팅 쪽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미 많은 업무 및 현장 경험 통해서 데이터의 뒷면에 숨겨진 배경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 추측을 하고, 또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에서 발견을 해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능력이 대부분 이런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통계학 영역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의 상태로부터 어떤 목적부터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분석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계학 영역 기반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데이터 상태나 처리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통계 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 이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분석의 한계점이나 아니면 이 통계 기법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를 좀 가공하고 분석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영역에, 특히 IT 엔지니어링 영역을 우리가 보면은 되게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업무 대부분의 시간을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뭐 물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일련의 그 활동들이 데이터 분석의 생산성하고 직결이 되는데요. 결국 이 시간을 많이 줄이고 코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성해서 이런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구조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면 좋을지 잘 아는 사람들을 또 대부분 또 많이 찾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스터디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특정 분야에 막 국한된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에만 막 잘하는 사람만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대학교 3, 4학년 뭐 예를 들면 학생이시거나 데이터 분석에 이제 관심이 생기신 뭐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중된 경험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소규모 조직에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의 이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같은 조직 구성원끼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이제 뭐 대규모의 조직에서는 이 지금 세 가지 꼭지를 부서 단위로 업무를 분할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우리가 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직무 담당자를 통틀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명확하지 않게 이것저것 포괄하는 느낌으로 조금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제시드리는 이제 평가 기준 4개를 가지고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조건을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왼쪽에 기술적 능력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소양은 좀 어느 정도 사실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다른 정성적인 기준보다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이 나머지 기준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술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도인데요. 이거를 갑자기 뭐 평가 기준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나 뭐 기타 전문가들이 자신의 그 좀 잘하는 영역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조금 타협을 잘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아집이 좀 더 강한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것 말고도 뭐 시간 약속 아니면 뭐 프로젝트 납기일 준수 같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태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로 진출하시더라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되게 좀 이제 전문가들은 쓰기랑 말하는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자기네들이 이제 좀 전문가들끼리죠. 전문가들끼리 통하는 이제 용어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것을 요점을 추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반대로 그 뭐 마케팅 담당자 혹은 아니면 창의력이 되게 높은 사람들은 되게 좀 말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되게 창의적이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에 좀 적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평가 기준들이 충분한 사람이라면은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목적하고 생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나의 열정하고 그런 것들이 남들과 다른 이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엔지니어 쪽에 이제 사람들은 되게 기술적인 그 수준에 상관없이 딱히 사실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 많이 떨어진다. 뭐 기술적인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이나 낮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관심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 기술적인 이슈도 해결을 하다 보면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본인의 뭐 기호나 어떤 기준이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뭐 있을 뿐더러 사실은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란 거는 집단 전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술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그 조그만 하나하나의 그 단계별 선택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그런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결국엔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시각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써둔 것처럼 데이터 과학자는 만능이 아니지만 만능이다라고 제가 자극적인 문장을 좀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비즈니스랑 이제 기술적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 모든 IT와 분석 작업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한정을 짓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성한 그 문장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뭐 분석가들이 뭐 비즈니스의 당면 과제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모든 기술하고 데이터의 한계에 대해서 프로젝트 스펙을 만들어서 이를 추진하고 또 그 결과를 일반적인 이제 우리 소통하는 언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아니면 그 조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자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데이터 산업도 끝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생태계까지 관심을 깊게 가져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결국 이 빅데이터 활용이란 거는 마케팅 부분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결국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진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특히 이 시각을 우리가 지금 업무를 보는 업무 담당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획자의 시선에서 보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양한 활동들은 특히 기존의 데이터 개수 이상의 분명히 파생 데이터를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또 마련이 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가 또 창출될 겁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염두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타입의 전문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성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결국 사회와 기술을 뭐 어떻게 됐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발전합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데요.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도태되는 직업군이 생기면은 새로 생겨난 직업군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의 고리 속에서 언제나 그 갭이 생겨요. 이 자리를 우리가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뭐 신기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빈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죠. 융합 직업들이 계속 생기면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산업의 딜레마가 결국엔 이 인재풀이 많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 하나 우리 뭐 개인이나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기술은 계속 발전해가지고 우리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수준을 분명히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그런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몫이거든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요. 모든 절차와 과정의 마지막엔 우리가 상상력을 더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 분석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프로세스별로 그냥 알아보고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인데요. 단계별로 구분되는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특히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뒷단계로 돌아가서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단계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정의 단계는 여러 문제 중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해가지고 분석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문제 정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수집은 아무래도 뭐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웹페이지에서 기사나 뭐 어떤 댓글을 크롤링하는 거나 아니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스크래핑하는 걸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번 발표의 핵심이 전처리 부분인데 뭐 데이터셋을 확인하고 중복값 제거, 결집값 보정, 이상치대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피처 엔지니어링 톤으로 뭐 구동된 과정이 있다 말씀드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인데요. 뭐 DB 단계에서 이루어진 영역이고요.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적절하게 이제 데이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분석을 사용해서 어떻게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리포팅 피드백은 모든 업무의 마지막에 존재하는 단계인데요.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최종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의 간단하게 보면요. 가트너 그룹에서 나온 이제 제가 장표를 가져왔는데 결국엔 우측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하고 사용 사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왼쪽에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보시면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그냥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조합, 빅데이터 분석 등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 사례 보시면 고객 분석부터 리스크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 정의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우리가 되게 많이 아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아무래도 그 다음 단계 진행을 순탄하게 할 수 있고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못하면 분석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이제 2단계에서 업무 목적과 이후 비즈니스 미치는 영향도 등등등 아웃풋에 대해서 협의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문제적인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 이 데이터 제약 사항에 대해서 극복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을 담당할 어떤 담당자죠.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는 기간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인데요.
분석 상황을 보려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뭐 어디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속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데 다만 기업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분석을 의뢰하거나 진행하는 경우에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특히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외부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고객 행동 패턴이나 기업 설비에서 생성되는 로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 담당자는 이 로그 항목에 대한 포맷 정의가 필요하고 키값, 밸류값, 이제 파라미터 등을 정의하는 설계 단계랑 수집된 데이터를 좀 검증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단계에 관여해서 업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가장 중요하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 학습 모델, 그 데이터의 특징, 피처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정말 크게 좌우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큰 결과 차이도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 보면은 전처리 과정에 우리는 특징 선택, 노이즈 데이터 제거, 차원 감소, 클러스터링 방법이 있는데, 특징 선택은 꼭 필요한 특징만 이제 뽑아내서 쓰는 방법이고, 노이즈 데이터 제거는 뭐 손상되거나 뭐 왜곡되거나 중복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차원 감소는 차원이 이제 3개 이상 진행이 되면은 시각화를 진행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거는 일단 일반적인 평면에서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 감소를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서 특징 선택뿐만 아니라 이제 추출 단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와 상이한 형태를 그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주정보 분석 같은 거 활용해서 차원 감소를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인데 비지도 학습으로 이제 많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내용으로 뭐 그룹화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 기반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인데요. 사실 이 데이터 수집하고 관리 시스템을 정의하는 시각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청사진을 그리는 이제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뭐 각 이해관계자들이 분석을 위한 이제 데이터를 통일된 개념으로 생성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선택에 대한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네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뭐 DB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오류를 검사할 수 있고 DB 설계할 때 생성 속도,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진을 좀 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체에 대해 문서화, 그다음에 설계 일관성을 좀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소통을 촉진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은 이제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분석 고려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처리, 시각화, 공간 분석, 탐색적 자료 분석,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시뮬레이션, 최적화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모델링까지 완료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통계 분석이나 아니면 AI,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생성하고 이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직관적이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뭐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 흐름에 맞춰가지고 일정 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목적 함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상에 모델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과정도 있고 숨겨진 이제 데이터 안에 숨겨진 이제 연관관계를 파악해서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이 뭐 데이터 마이닝도 들어갔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리포팅 피드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제 내용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추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제 메시지 전달을 하고 시각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한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어려운 말 일부러 써서 뭐 과장할 필요 없고 최대한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핵심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각화할 때도 뭐 화려하고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도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알맹이 있는 시각화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오류나 실패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본 원칙을 세워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그림 보시면 뭐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인데 위에 그림은 이제 휴지통에서 뭔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휴지통으로 가고
아래에는 뭔가 체크된 리스트가 들어가면은 다시 또 체크된 리스트가 나온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리면 좋은 데이터를 넣어야지 결국은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전처리 과정이 특히 데이터 분석 전체 프로세스 중에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데 실제 수치로는 제 생각에 한 80%까지 갈 수 있다고 드리고 싶어요.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사용할 때 이 전처리 과정이 모델의 적용 여부나 아니면 정확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성이 아무래도 더 중요합니다. 사례 몇 가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국제인데요. 한국경제 국제뉴스란에 2021년 작년 3월 18일에 작성된 최두한 포스코 ICT 고문님, 대표님이었거든요. 이분 기사를 발췌해가지고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성능 수준이 발현될 수 있게 먼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결국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마 이 기고문의 기사의 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할 때 포함된 내용은 데이터 우측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청소, 데이터 편집, 라벨링, 정리의 개념으로 쓴 것도 있고요. 데이터 재구성도 있습니다. 이게 전처리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다시 전처리 좀 크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 편집, 라벨링이고 의미적, 시멘틱 데이터 이제 전처리가 이제 아무래도 정리나 재구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결국에는 기계적인 데이터 전처리는 되게 귀찮은 작업인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은 되게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작업을 많이 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에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만 노동력, 비용, 시간이 수반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그동안 이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속도를 최대한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AI 판단 부분에서는 사람이 이제 부가적으로 판단을 더해서 정확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의 관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의미적인 데이터 전처리는 아무래도 제가 어딜 가나 늘 말씀드리는 이제 도메인 지식 관련한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의미적 데이터 전처리는 도메인 지식을 가장 조금 우선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떤 이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IT 지식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 분석을 하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 두 가지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이 데이터 전처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도 결국 이 데이터 유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전처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처리 과정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편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결국에는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편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도메인 지식이고요. 다음 사례를 보면은 데이터넷이라는 이제 사이트 보시면은 서동재 B2N AI 연구사업팀 이사님께서 작성하신 기고문 바탕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MIT 미국의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기업의 한 48% 정도,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저도 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집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최대한 일단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일단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과정 그리고 전처리 방법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실 이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이제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면서 느끼는 이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나 아니면은 데이터 처리 속도, 데이터 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양에 대한 한계도 있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성능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결국 데이터 특성하고 연관성이 높은 것들인데 결국 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처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브스를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장 이제 작업하는 것들 중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 비중을 그 시간을 할애하는지에 대한 비중 한계랑 그 많은 업무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뭐냐라고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두 가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정리 및 구성, 데이터 세트 수집 이 두 개가 결국엔 79%, 78%를 차지하는데요. 거의 이 차트가 사실 일치를 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가장 재미가 없는 것.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 그 학습을 하시면서 되게 알고리즘 학습에 시간하고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도 비중이 되게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저도 알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면서 전처리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왜? 어찌됐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알고리즘도 중요하고 뭐 어떤 모델 개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전처리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발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 자료 제작하면서 참고하고 인용한 자료 목록이고요. 사전 질문 세 가지를 받았는데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분석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였는데 뭐 이거 제가 이미 발표를 하면서 사실 다 내용 안에 녹아있는 내용인데 저는 뭐 굳이 지금 요 질문 내용을 이제 놓고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 데이터 분석,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정의죠.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 개발하고 활용하고 이걸 리포팅하는 과정까지의 전체 과정을 조금 이제 총괄하는 분을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과정 안에서 이제 IT적인 요소로 이제 기술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에 뭐 엔지니어를 아마 의미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질문에 그리고 분석가는 이제 인사이트 도출까지의 이제 그 과정에 관여하시는 분을 분석가라고 제가 뭐 생각을 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이 개발자 부트캠프가 요즘 부쩍 눈에 띄는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과 부트캠프 같은 곳에서 교육받은 것 중에 추천할 게 있으면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그러셨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질문에서 처음에 개발자 부트캠프가 눈에 띈다고 하셨는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과 부트캠프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은 것 이 두 가지 중에 골라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실 일단 현실적인 얘기만 하자면은 학력은 사실 높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개발자 부트캠프가 눈에 띄는데 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 그럼 개발자 관련된 코스로 대학원을 진학하시겠다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결국엔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실은. 근데 특히 이 분석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인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리서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석사 이상의 인원들을 많이 지금 실제 취업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석사 이상이 아니더라도 사실 분석을 도전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부트캠프와는 좀 제가 볼 때는 이 뒤의 결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원 진학도 좋고 부트캠프도 좋다. 하지만 석사 이상만 뽑는 이 취업 시장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회사에 가시면은 분석만 하지 않는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석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보면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공부 방법, 기본 툴 등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초적인 우리가 이제 기술 수준 요구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파이썬 공부해서 뭐 주피터 랩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코드 입력해서 분석한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요즘 트렌드에 파이썬을 많이 쓰고 뭐 주피터 랩을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 정말 많죠, 사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당연히 뭐 그걸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입 아픈 얘기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사실 분석, 너무 우리가 지금 초점이 분석이, 데이터 분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히려 도메인 쪽으로 전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어디 공모전에 나가거나 그럴 때 분석 주제 같은 거 다 같이 이제 그룹에서 정하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OTT 서비스 넷플릭스나 뭐 아니면은 뭐 스트리밍 플랫폼들에서 뭐 거기 뭐 랭킹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걸 추천하겠다. 뭐 사람들의 어떤 뭐 그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분류해서 뭐 추천을 하겠다. 그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다 좋은데 결국엔 도메인을 우리가 먼저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그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통계학 기반인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 기반인 사람도 있고, IT 엔지니어 기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잘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메인을 먼저 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서 선정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들어볼게요.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바이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자연과학인 바이올로지 전공과 데이터 컴퓨터 사이언스 중 어느 곳이 좋을까요? 아,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원하신다면 전 바이올로지 전공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는 우리가 타이틀에서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연구 과제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 IT 베이스의 인원들이 되게 뭐 당연히 인력 수급에 있어서 필요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중요한 건 도메인 지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바이오 쪽은 선행되는 그 사전 스터디나 지식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관심이 있고 듣고 계신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가지고 되게 스터디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좀 다들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을 바이올로지 전공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이상을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질문이 나왔겠죠. 결국엔 이제 그 석사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석사 이상 분들한테 기대하는 부분은 리서치를 해서 이 어떤 논지 전개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이 석사 이상 분들한테 되게 요구하는 거고 특히 박사 이상 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박사분들한테 요구하는 스펙인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감안하시고 각자 도메인에 충실하신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메인을 네. 경영으로 잡는다면 예를 들면 세부 카테고리는 마케팅이나 영업 회계 쪽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취업이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생각한다면은 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경영 안에서 이제 세부 카테고리는 마케팅, 영업 회계 쪽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 저는 이제 여러분 취업하실 이제 관심도나 그런 거를 이제 좀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이 전 질문처럼 뭐 바이올로지나 뭐 그런 이제 뭐 기타 등등 뭐 미디어나 뭐 언론이나 뭐 등등등 있잖아요. 전 그런 수준에서의 도메인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질문 주신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신 것도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어차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회사 들어가시면은 그냥 회사 단위, 팀 단위의 업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반대로 회사 사장님인데 신입분들한테 너 데이터 분석해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를 너무 데이터에만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좀 더 크게 봐서 좀 다양성을 좀 넓혀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연우 연구원님의 데이터 분석 과정 전처리의 중요성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진행해주신 오연우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진행된 자료는 통합 데이터 지도 사이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